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노벨상 작가의 책이요, 쉬울 린 없잖아요. 그나마 소년이 온다는 우리가 아는 사건이고요. 서사가 분명한 편이어서 한강 작가의 다른 책들보다는 그래도 잘 읽힌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일반적인 서사 중심의 소설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드립니다. 한때 이 책은요, 정치적인 판단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노벨상도 탔으니까 정치가 아닌 성취로 대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죠. 소년이 온다. 심지어 저는 2개가 있어요. 소년이 온다 소개해드립니다. 소년이 온다는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다룹니다. 친구의 누나를 찾아 나섰다가요, 그 친구마저 목숨을 잃는 것을 주인공 동호는 목격을 하게 돼요. 이것을 계기로 동호는 중3밖에 안 됐거든요. 어린 소년이지만 도청의 상무관에서 시민들의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대적인 군대의 진군이 있던 날 결국 목숨을 잃게 되죠. 이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바로 이 사건인데요. 이후에 주인공인 소년 동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동호와 관련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한 장씩 나열되는 옴니버스식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죽은 시점에서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같이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나 상무관에서 저항을 했던 사람들의 전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18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사건 이후 살아남아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이후 이야기도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말이 살아남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들은 5.18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살지 못하고요. 5.18의 기억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에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그 증언 기회를 살리지 않고 끝끝내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써머신 모험의 면도날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은요, 1차 세계대전 때 자신이 자원해서 참전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자신의 동료가 죽는 것을 목격하고 그 후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5.18 광주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원해서 전쟁에 나간 게 아니죠. 그냥 스스로 선택한 전쟁이 아닌데도 옆에 동료가 죽어서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도 정신적, 육체적인 그런 거의 죽는 것 못지않은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러니 그 트라우마는요, 일상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리고요. 미래로 한 걸음 딛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과 상황, 사건과 생각들이 나열되면서 거대한 국가적 폭력이 개인들에게 남긴 상처와 영향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바로 소년이 온다입니다. 5.18을 다룬 책 중에서는 임철우 작가의 5권짜리 굉장히 긴 책이죠. 소설 봄날이 있었는데요. 개인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5.18을 시간순으로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기록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영화로 보면 박하사탕에서는요, 광주 진압군으로 참가했던 설경구의 비극적인 인생 여정을 다루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택시운전사에서는 외국인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갔던 그런 택시운전사 송강호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요, 서사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영향받는 개인들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한강 작가의 소설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저는 한강 작가의 소설이 마치 그림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서사를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감정, 영혼, 느낌 이런 것을 강렬하게 한 번에 팍 펼쳐서 보여주는, 그래서 막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소년이 온다 역시 한 번에 못 보고요, 중간중간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보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서정성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5.18이 남긴 상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상흔이 우리 영혼에 남아있는 그런 상처, 그 아픔을 온몸으로 전달하는 그런 느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설 기법적으로 보면요, 처음 동호의 이야기가 나올 때 너는 도청으로 향했다 하는 식으로 2인칭 시점이 특이한데요. 상당히 드문 서술 기법이죠. 너라고 하는 순간 주인공 나는 아니니까 어쨌든 조금 떨어져서 관찰자가 바라보는 객관적인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3인칭처럼 멀리 떨어져서 관계없이 보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옆에서 주인공과 같이
그 일을 겪고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서술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소설에서 쓰인 2인칭의 효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로 치면 카메라가 등장인물 바로 옆을 따라다니면서 찍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2인칭 기법을요, 저는 남미 작가인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죽은 자의 시점에서 서술을 하는 것 같이 이 리얼리즘 바탕으로 약간의 환상적인 그런 설정이 등장하는 것은 남미의 마술적 리얼리즘 기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사건을 개인적 체험의 차원에서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도 남미 문학에 많이 등장하는 방법이죠. 따지고 보면 소년이 온다는 마술적 리얼리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미에서 이런 기법이 발달한 이유는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나 관계자들인 독재자들의 영향력이 여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마술적 리얼리즘의 대표자인 100년의 고독 아시죠?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도 하고요. 바로 그 작품의 작가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시상식에서요, 관습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삶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나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에 환상적인 설정이 등장하는 이유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동호는 실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작가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취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쓰여진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많지 작가가 전달하는 영혼의 상처는요, 아직도 우리의 현재이기도 하고요. 당시의 광주 시민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폭력을 반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 폭력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은 서정적인 문체를 폭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데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는 너무 아름다운데 내용은 그 반대 너무 아름답지 못한 이런 불일치, 이런 위화감이요, 더욱더 폭력으로 인한 상처의 깊이와 아픔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심지어 저는 2권 있습니다. 사실 못 찾아서 그렇지 어딘가 한 권 더 있어요. 사실 3권이 있는 건데요. 이 책 읽어보았습니다. 문학의 효용이 어떤 것인지, 문학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상 작가들의 작품은요, 보통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년이 온다는요, 역시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